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미니로 송호관님이 제이비 때문에 일찍 일어나서 졸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제 목소리 들으면 더 졸리실 텐데. 그래도 그 잠을 이기고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김희롱님이 매일 출근하면서 차에서 유튜브로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잘 들을게요 라고 해주셨고요. 안전운전하시고요. 그냥 그 소리만 들으세요. 화면 보시면 안 됩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정현철님, 종배형 저 화물 운송 자격증 땄어요. 종배형과 더마카님 덕분입니다 라고 올려주셨네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방송은 합격 맛집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소문이 나다 보니까 이런 문자도 들어왔습니다. 네. 9997님, 예. 종배영님 합격 맛집이라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오늘 회사 체육대회인데요. 예. 행운권 추첨 당첨되게 해주세요, 제발. 그거는 못하겠습니다. 그건 요행수이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찾아보세요. 저희가 수능 특집 방송 한번 할까? 수능 특집 방송 괜찮다. 합격 맛집이니까. 그죠? 네. 네, 합격 맛집으로 진실이죠. 그때면 11월이 넘어가는 거죠. 네. 네, 9997님, 행운권 추첨 제이비는 안 빌어주셨지만 저는 빌어드릴게요. 대신 평소 착한 일 많이 하셨다면 저절로 찾아올 거다. 요런 내용 알려드리고요. 근데 경품이 뭐 할까? 아, 경품이 좀 센가? 그러니까. 학교 체육대회면 조금 셀 수도 있죠. 그래요? 그리고 홀로 여름님이 오늘 반려해변 돌보러 가는 날입니다. 해양 쓰레기 줍습니다. 어민, 주민, 기업 근로자, 공무원, 민간 합동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깨끗한 바다 만드는 일이 우리를 위한 거기도 하지만 미래 세대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바로 오늘이 바다의 날입니다. 저 그거 공감합니다. 제가 그 시골에서 학교 다닐 때 바로 제가 다니던 중학교가 바로 해수욕장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수욕철이 끝나면 전교생이 동원돼서 해변 가서 청소했습니다. 쓰레기 줍는 걸 하루를 했습니다. 재수 좋으면 100원짜리 동전 한 장 건지고 아니면 쓰레기만 줍다 오고 매년 그랬거든요. 쓰레기 좀 버리지 마세요. 해양 오염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데. 그러니까요. 네. 부산 앞바다에서 1시간 쓰레기 줍기 했는데 타이어 몇백 개가 나왔다고 그러죠? 별별 게 다 나와요. 네, 진짜. 그러니까요. 네. 바다 보기 좋고 또 들어가서 우리가 물놀이도 해야 되고 바다에 사는 생물들도 있으니까 네. 깨끗하게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라하 오니 아빠님이 GTX 지하철 공사하느라 도심 속 땅 속에서 시선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선 집중할게요 라고 올려주셨어요. 땅 속에서도 방송이 나오나요? 거기서 유튜브로 보시겠죠? 아니면 라디오로 아니면 들으시나? 유튜브든 뭐든지 간 일단 전파가 닿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깊은 땅 속에. 그러니까요. 와, 지표면을 뚫는 방송 되겠습니다. 와, 신선하네요. 오. 네, 라하오니 아빠님. 네. 안전 감사합니다. 최고입니다. 저도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더 예. 크게 틀어주세요. 땅에서 울리게. 그래도 되나? 아, 안 되나요? 지하공사를 해야 되는 지하공사. 아, 위험한가요? 네. 그럼 살짝쿵 들으세요. 네. 네, 이렇게 아침 인사 전해드리고요. 뉴스 본격적으로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해병대 수사단이 최상병 사건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넘긴 작년 8월 2일. 사건 기록이 넘어간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겁니다. 낮 12시 7분, 12시 43분, 12시 57분 모두 18분 40초 통화했습니다. 거의 1시간 동안 연달아 3차례입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의 또 다른 통화 내역도 확보했습니다. 통화 상대는 국가안보실과 정부부처의 안보 관련 관계자 등으로 모두 5명 안팎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공수처가 작년 말 사건 관련자들의 통화 기록을 광범위하게 살펴보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외압 의혹의 당사자나 통로로 의심되는 인사들의 통화 내역을 추적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폰번호를 확인한 겁니다. 가입연도 2012년, 가입자명 윤석열, 발신기지국 위치는 서울 용산구였습니다. 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 내역이 더 나왔습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나올지 모를 지경인데요. 오늘은 수사외압 의혹, 그게 아니라 각을 틀어서 다른 거 제가 이 자리에서 짧게는 언급을 했습니다만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을 틀어서 정리를 한다. 어떤 걸 정리하는 겁니까? 자,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누군가가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폰 통화 기록을 들여다본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게 뭘 뜻하는 거겠습니까? 대통령의 행적 상당 부분을 들여다본다는 얘기가 돼버립니다. 이건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는 겁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의 행적 상당 부분이 노출되고 꼭 그만큼 국가 행정 시스템과 과정이 노출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개인 폰을 사용해서 지금 나오는 현상이잖아요. 업무 폰을 쓰거나 비화 폰을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자, 요 며칠 보도되는 통화 기록은 공수처나 재판부가 확보한 겁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는 관리가 된다고 칩시다. 하지만 보안 사고에 의해서든 해킹에 의해서든 윤석열 대통령 개인폰 통화 기록이 넘어가서는 안 되는 국가나 집단에 이게 넘어간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저는 통화 기록이 넘어간 것만을 지금 가정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도청이 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더 나아가서. 지금 대통령은 국가 1급 기밀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행정수반으로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렇게 뚫려버린다라고 하면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국가의 문제지. 지금 용산이나 이런 데서는 이 그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연결지어서 아니 대통령이 장관과 국무위원과 업무차 통화하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문제인 거예요. 개인 폰을 가지고 업무 통화를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를 그냥 하나하나의 조각만 지금 나오는 게 아니라 만약에 누군가가 다 들여다본다고 가정을 해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건지. 국정이 그냥 다 공개되어 버린다. 이런 이야기로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습니까? 네, CK청님이 개인폰 사용은 보안의식 부족 아닌가요? 보안을 보완해야겠네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네. 어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 17명이 국회에서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대통령의 모든 행위에는 기록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통령은 항상 업무용 전화기를 사용해야 한다. 이런 얘기고요. 윤건영 의원, 지난 정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냈죠.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말도 했어요. 기자들이 아는 번호를 미국 CIA가 모르겠냐. 그러니까요. 그래서 위기의식을 좀 느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반면 여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역대 대통령이 소통이 좀 막혀 있었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거는 긍정적인 거다. 의원들도 그런 소통을 좋아한다.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니 개인폰 가지고 개인적으로 뭐 안부 인사하고 하는 것 같고 저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다고 치겠어요. 업무 봤다면서요. 업무. 여권의 주장대로라면. 개인폰이라는 게 보안이 취약한 개인폰을 가지고 업무, 그것도 국가 최고 결정 단위에 있는 어떤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하는 게 문제인데 지금 무슨 소통 이야기가 여기서 왜 나옵니까 도대체 이것이. 응? 네, 누군지 모르지만 익명으로 오늘 조간에 실렸더라고요. 네. 지금 JB가 비화폰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도청 방지가 돼 있는 그렇죠. 휴대전화를 말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대통령의 경우에는 업무폰이 따로 지급이 되죠. 여기도 또 도청과 여러 가지 해킹 방지 뭐 이런 게 깔려 있다고 하는데 이게 아니라 이제 개인폰을 썼다는 게 논란인데 오히려 민감한 얘기면 개인폰을 썼겠냐 뭐 이런 반론도 있기는 합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계속 논란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2부와 3부에서 또 토론을 할 거니까요. 거기서도 입장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6290님이 드라마에서는 뭔가 비밀스러운 거 얘기할 때는 서랍에서 다른 폰을 꺼내던데. 그건 드라마니까. 네? 드라마니까. 응?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민주당이 어제 의원총회를 앞두고 의원들에게 당헌당규 개정 시안을 배포를 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당권 대권 분리 규정에 따른 대표직 사퇴 시안을 1년으로 못 박지 않고 당무위원회 의결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이게 담겼고요. 부정부패 연루자를 직무에서 정지하는 당헌 80조는 아예 삭제하는 방안이 담겼고 당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를 치를 경우에 무공천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국회의장 후보 및 원내대표 경선에 당원 투표를 20% 반영하는 방안. 이건 이미 예고됐었던 건데 이것도 담겼는데요.
자, 하나하나 모두 논란의 소지가 큰 것들이지만 시간 관계상 딱 하나만 떼어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걸 살펴볼까요? 당권, 대권 분리 규정을 손보는 방안인데요. 자, 이 하나의 방안에서 두 개의 분석이 바로 자동으로 딸려 나오는데 첫째, 이건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를 위한 개정안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 연임 도전은 거의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특정인을 위한 당원 손질이라고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냐라는 문제가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첫 번째 제기되는 문제고요. 두 번째, 이거보다 더 눈여겨볼 점인데 자, 이런 개정 시도가 국민의힘, 더 구체적으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묘한 함수관계를 형성한다는 점도 함께 봐야 된다. 이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함수관계를 형성을 하나요? 예를 들어 봅시다. 이틀 전에 저희가 인터뷰했던 유상범 국민의힘 비대위원, 한동훈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를 사실상 반대하면서 그 이유 가운데 하나로 든 게 뭡니까? 당권, 대권 분리 규정이었습니다. 그때의 발언 잠깐 다시 들어보시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아마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당대표를 되시면 우리 대선 1년 6개월 전인 2025년 9월 3일 날까지밖에 당대표를 하지 못합니다. 저희 당원 당규상. 당권 대권 분리 규정상. 예. 근데 지금 그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온다고 당권 대권 분리 규정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 1년여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국회의상은 야당 192, 국민의힘 108입니다. 절대적인 민주당 중심의 국회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당대표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 범위가 굉장히 좁습니다. 여기서 충분히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면 기존의 그 우호적이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인식조도 변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네, 이렇게 한동훈 전 위원장 출마 반대의 이유로 당권, 대권 분리 규정을 앞세우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떡하니 당권, 대권 분리 규정을 손보면 국민의힘 안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우리도 손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정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국민의힘이 당권 대권 분리 규정을 고수하면서 오히려 민주당한테 공격을 하는 상황도 얼마든지 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격 포인트는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사당화, 이 공격이 되겠죠. 그래서 함수 관계를 형성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로 맞물려 있다. 네. 하지만 그렇다고 민주당이 이런 방향을 틀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지금까지 나오는 상황을 보면. 네. 한편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 워크숍에 참석을 했습니다. 취임한 이래 매년 지금 참석을 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역시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취임 후 만찬 자리에 처음으로 맥주가 등장을 했고요. 현장 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똘똘 뭉치자 4년 동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파이팅 해 주십시오. 지나간 거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한 몸이 돼서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개혁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이 나라를 발전시키는 그런 당이 되고 저도 여러분과 한 몸으로 뼈가 빠지게 뛰겠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좀 궁금했거든요. 앞으로의 당정 관계 그리고 전대에 미칠 영향. 왜냐하면 며칠 전에 JB가 짚어주신 바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좀 가늠을 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여기서 밑줄 쳐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한 몸으로 요거 아니겠습니까? 네.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의 고상한 표현이 뭡니까? 당정 일치 아닙니까? 그러면 당정 일치에 있어서 핵심적인 그 보장틀이 뭐가 되는 겁니까? 대표가 누가 되느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뭐 다 연결돼 꼬리에 꼬리를 본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정도만 하죠.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민주당의 상임위원회 1차 배정안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민주당 당선자들이나 당원들의 관심 상임위원회는 세 곳이었죠. 법사위, 운영위, 그리고 과방위. 요 세 곳이었는데 법사위의 경우에는 박지원 당선인에다가 현 최고위원 3명, 정청래, 서영교, 장경태 의원이 배치가 됐다고 하고요. 법률가 출신들도 배치가 됐습니다. 이성윤 당선인을 비롯한 법률가 출신들도 배치가 됐다고 하고 운영위원회의 경우에는 추미애 당선인이 여기에 배정이 됐습니다. 근데 참고로 운영위원회는 다른 상임위원하고 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미애 당선인은 운영위원으로 배정이 된과 동시에 본인이 희망했던 국방위에도
배정이 됐다고 하고요. 추미애 당선인 외에 청와대 출신인 고민정, 박수현, 윤건영 당선인 등이 배치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방위로 가볼까요? 정동영 당선인 배치가 됐고 고민정, 최민희, 김현, 김우영 당선인 등이 배치가 됐다고 합니다. 좀 특징을 간추려 본다면요? 이른바 전투력과 전문성을 모두 고려한 배치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법사위의 법률가를 특히 검찰 출신 법률가들을 전진 배치를 했고 운영위원회에는 청와대 출신들을 갖다가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방위에는 방송 또는 방통위 출신들을 배치를 했습니다. 이게 뭘 뜻하는 거겠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교한 타격을 가하겠다. 이런 의도를 드러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관심은 상임위원장이잖아요. 아직 그거는 발표가 된 게 아니죠. 그건 아직 안개 속인 게 이번 1차 배치에서 3선인 31명은 일단 제외를 했어요. 왜냐하면 통상 상임위원장은 3선급에서 맡는 게 관례이거든요. 이 관례에 따라서 상임위원장 후보들을 일단 예비로 빼놓았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국민의힘과 상임위 원장 배정 협상이 아직 타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어느 위원회 위원장을 맡을지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일단 예비 명단만 추려놓고 배치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얘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전해드렸던 당선인들 배정안 거기에 이름이 올라갔던 사람들은 상임위원장 후보는 일단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에 맞서는 여당의 상임위 배치 전략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일단은 민주당이 패를 깐 거고 여기에 이제 여당이 누구누구를 배치할 건지 그다음에 또 그거를 보고 상임위원장을 어떻게 할지 또 민주당이 또 전략을 짜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죠. 이러다 보면 사실 이게 지금 나온 거는 원구성 협상을 그렇게 늦게까지 가지고 가진 않겠다라는 전략도 숨겨져 있는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네. 어떻게 진행될지 시선 집중하겠고요.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최승준 대통령실 부속실 선임행정관이 시민사회수석실의 1비서관, 그러니까 사회통합비서관이라고 하는데요. 1비서관으로 최근에 승진을 했다고 합니다. 문고리 3인방 가운데 한 명이었던 정호성 전 비서관이 시민사회수석실 3비서관으로 채용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잖아요. 그 네. 타이밍에 최승준 선임행정관도 승진 배치가 됐다라는 건데 이게 왜 뉴스를 탔느냐? 이 사람이 누구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외가 육촌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2022년 7월에 이 최 비서관이 대통령실 부속실에서 근무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바로 이 관계 때문에 논란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승진 배치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승진해서 배치를 했을까? 이에 대해서 여권 관계자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 부속실에서 선임행정관으로 오래 근무해서 능력이 검증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어떤 능력인데요? 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최승준 비서관은 대기업 출신으로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회계팀장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승진 배치된 업무가 뭐냐면 사회통합비서관입니다. 회계 업무하고 사회통합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부속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시민사회하고 뭐 연결이라든지 소통 이런 업무를 맡았던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능력이 검증이 됐다라고 할 때 이 능력이라고는 도대체 무슨 능력이냐? 이게 궁금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음표를 찍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민사회수석실이 원래는 그 시민단체랑 종교계 뭐 이런 쪽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창구 역할을 하는 곳이잖아요. 네. 근데 대통령의 친인척과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 중에 한 명이 지금 1비서관, 3비서관으로 간 건데 네. 과연 어떤 소통을 위한 인사냐 이런 질문도 나올 법해요. 지금 바로 이 맥락에서 놓고 본다면 정호성 3비서관도 아니 이 사람이 청와대에 있을 때 했던 업무를 보면은 시민사회 종교단체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업무를 맡았었거든요. 근데 또 시민사회수석실 비서관이 됐잖아요. 그럼 또 이게 또 어떻게 연결되느냐 얘기까지 같이 딸려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네. 사회통합비서관 그리고 정호성 비서관은 국민공감비서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근데 아무튼 뭐 우리가 모르는 업무 능력이 있나 보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